안녕하세요. 저는 52세 여성 김수진입니다. 26세 딸 지혜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험난한 세월을 걸어왔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저희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 지혜를 낳았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모두 손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운영하셨던 갈비찜 전문점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갈비찜 전문점 수정원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요리에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고 특히 갈비찜은 비법 양념으로 만들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특별한 날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어머니는 항상 요리는 정성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했고 퇴근 후에는 종종 식당에 와서 저와 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면 덜 힘들지라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식당 일로 바쁘다 보니 지혜를 돌보는 일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지혜에게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시고 유치원 등하원도 시켜주시며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죠. 그런데 지혜가 8살이 되던 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퇴근길에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은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장례식장에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지혜를 보면서 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년 만에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저와 지혜는 정말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이 저는 생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식당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수정원을 운영하면서 요리 기술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비법 양념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갈비를 재우는 시간,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단골 손님들이 맛이 예전과 똑같다며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친정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지만 워낙 건강하셔서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지혜와 저 둘만 남게 된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하고 양념 만들고 손님 받고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나가야 할 때면 엄마, 나 알아서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원이 끝나면 종종 식당으로 와서 저를 도와주려 했고 엄마 혼자 힘들겠다며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공부나 해라고 말해도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라며 고집을 부리곤 했죠. 지혜는 학업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제가 학원비며 교재비며 아낌없이 지원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건 지혜 몫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항상 들었고 담임선생님도 지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 밤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지혜는 장학금도 받고 방학 때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용돈까지 벌었습니다. 제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고 했지만 친구들 다 알바한다며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 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우등으로 졸업하여 대기업 마케팅팀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지혜가 회사에서 바로 은행으로 가서 월급을 모두 인출의 봉투에 담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걸로 엄마 사고 싶은 거 사세요라며 봉투를 건네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대신 다음 주말에 같이 쇼핑하자며 함께 백화점에 가서 지혜 옷도 사주고 저 옷도 하나 샀던 기억이 납니다. 지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효심이 깊었습니다. 월 2회 정도는 식당 휴무일에 맞춰 연차를 내고 저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엄마, 젊을 때 여행 많이 못 다녔으니까 이제라도 좋은 곳 많이 가요라며 여행 계획도 세워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미리 찾아서 예약까지 해주었습니다. 강릉 바다에 갔을 때는 펜션에서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며 엄마가 항상 다른 사람들 음식만 만들어주니까 오늘은 내가 엄마 음식 해줄게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혜가 26세가 되었을 때 회사 동기인 이준호라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소개받았습니다. 지혜가 3년간 사귄 남자친구 이준호를 처음 소개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같은 대학 경영학과 동기로 현재 IT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 보였으며 무엇보다 지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인사 오는 날 정중하게 인사하며 어머님, 지혜에게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예의 바르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제가 차린 음식을 정말 맛있다며 잘 먹었고 식당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도 차분하고 신중한 편이었으며 지혜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얼마나 아끼는지 표현했습니다. 지혜는 정말 독립적이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이 남자는 우리 지혜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조건보다는 인품을 중시하는 편이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준호의 집안 사정이나 재정 상황보다는 지혜를 대하는 태도와 성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둘이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며 허락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저와 지혜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하며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지혜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준호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 레스토랑 청송루로 정했는데 격식 있으면서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희는 일찍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단정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고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늦을까봐 하며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호 가족도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이광수 씨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과묵한 성격의 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할 때도 말수는 적었지만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어머니 박영희입니다 라며 인사할 때도 웃으며 다가왔고 저 역시 김수진입니다. 지혜가 준호 씨에게 정말 잘해주신다고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룸에 앉아 메뉴를 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영희 씨와는 나이대가 비슷해서 공통 화제도 많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도 참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라든지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죠. 같은 이야기로 웃음꽃도 피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거나 그렇습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라며 서로 식사 예찬을 하기도 하고 지혜가 요리를 잘하나요? 준호는 집안일을 도와주나요?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행히 좋은 분들이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갈비찜을 먹다가 실수로 국물이 튀어 셔츠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라며 당황하는 준호를 보며 지혜가 재빨리 일어나 휴지를 가져다주며 괜찮아요.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지혜가 바닥에 떨어진 국물까지 닦고 있는데 갑자기 박영희 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잠깐, 지혜야 그냥 두세요. 지혜가 하며 고개를 들자 박영희 씨는 지혜가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이 말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영희 씨는 계속해서 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밖에서도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도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음식을 쏟은 건 준호 씨인데
왜 지혜가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영희 씨는 상견례라는 게 원래 그런 자리 아닌가요? 며느리가 될 아이의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박영희 씨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는 며느리가 될 아이가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자리예요. 라며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가 음식을 쏟았으면 얼른 휴지를 가져와서 옷도 닦아주고 바닥도 치우고 해야죠. 뭐가 그렇게 느려요?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라며 제 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바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가 느리다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딸에게 어떤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박영희 씨는 더욱 과격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요? 행실이 문제인데. 저렇게 느리고 눈치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 나중에 우리 준호와 결혼했을 때 제 아들이 고생하며 살 게 뻔하잖아요. 어머님으로서 그런 꼴은 못 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차분하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지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영희 씨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딸 하나 키우시면서 뭐 그렇게 당당해요? 이래서 집안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고 사느라 형편도 그럴 텐데 이 결혼 시키는 게 이득 아닌가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박영희 씨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 가지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을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겠네요. 파혼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룸 밖으로 나갔는데 문 앞에서 지혜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눈 대화를 모두 들었던 것이죠. 지혜가 제 가방과 자켓을 미리 챙겨 들고 있었고 엄마 가자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박영희 씨가 정말 교육이 안 된 집이네요 라며 끝까지 막말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미안하지만 제 딸과 당신 아들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라며 단호히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행히 지혜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는 지혜에게 내가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지혜는 사실 준호가 밖에서 들었는데도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기 엄마 말대로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라고 내 탓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라는 말을 들으니 파혼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준호가 몇 번 연락했지만 지혜가 받지 않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혜는 오히려 이런 일을 겪고 난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며 더욱 당당해졌고 저 역시 딸의 현명한 판단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파혼 후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중 2명의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서로를 알아봤는데 바로 박영희 씨였습니다. 박영희 씨는 저를 보자마자 아니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그곳이었군요 라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네 여기서 일합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영희 씨는 진짜 그러시는군요. 알았다면 안 오는 건데 저도 알고 온 게 아니라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 따라왔어요 라며 마치 실수로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그 나이에 아르바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 없이 알바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라며 또다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친구가 갑자기 저를 알아보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놀란 표정으로 말하는 친구를 보며 박영희 씨가 너 왜 이래? 사장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정말 유명한 맛집이잖아 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친구분은 더욱 반가워하며 저희 어머니가 여기 정말 좋아하셔서 자주 모시고 왔는데 그동안 사장님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냥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옛날부터 사장님 어머님이 하시던 식당이라 진짜 유명해요. 우리 동네에서 손꼽히는 맛집 중 하나죠라며 계속 칭찬을 했습니다. 박영희 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 한정식 식당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집이라고라며 당황해하더니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이 사람 식당이라는 거야? 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래,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야.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특히 갈비찜이 일품이라고 소문난 곳이라고라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박영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넌 사장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묻는 친구의 말에 서로 아는 사이야라고 대답하며 급하게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분은 저 일단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다음에 어머님 모시고 꼭 다시 올게요라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다시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만약 제가 정말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면 또 어떤 모욕을 당했을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영희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더군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시 왔습니다. 라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사장님 식당 맞으세요? 라고 또다시 확인하더니 그런데 왜 미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걸 말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 딸이 식당 이름은 안 했어도 다 얘기했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저는 준호에게서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들어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건가 생각했어요. 라며 변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 식당을 가지고 계신 거면 자산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노골적으로 재산 상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재산 상황이 궁금하신 건가요? 라고 반문하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해할 만했죠.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준호가 사장님 집에 인사 갔던 날 집에 와서는 오래된 주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도 제대로 없는 줄 알았고 남편도 없으니까 형편이 그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가 생각했고요. 저는 지금 사는 집은 남편과 처음 마련한 집입니다. 추억이 많아서 팔기 싫어 계속 살고 있는 거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좀 실수를 했네요. 라며 사과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경제적 조건을 다시 평가한 후에 태도 변화였음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사과 좀 받아주시죠. 그리고 제 아들이 지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있어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라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견례 날 그 일로 제 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게 아니잖아요. 편부모 가정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나 하고 집도 낡아서 없어 보이고 하니까 처음부터 제 딸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날 그런 수준 낮은 행동을 하셨던 거죠.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잖아요. 라며 우기려 했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남인데 더 이상 이런 대화는 의미 없을 것 같네요. 그만 가주시겠어요? 영업에 방해가 되네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두 번째로 찾아온 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길 바랐지만 내심 또 나타날까봐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어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지혜가 평소보다 늦게 퇴근 연락을 했습니다. 보통 6시 반이면 엄마 퇴근했어. 집에 가는 길이야 라고 전화를 주는데 그날은 7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야근이나 회식이 있나 싶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7시 반쯤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너 아직 퇴근 전이야. 야근하는 거야. 제가 묻자 지혜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요, 엄마. 일은 끝났는데 지금 준호를 만났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내가 왜 그 애를 만나? 다 끝났잖아 라고 했더니 지혜가 우리 회사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불러 세우길래 어쩔 수 없었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지금 어디야? 라고 물으니 회사 근처 카페로 왔어. 준호가 지금 잠깐 화장실 갔고 나도 더 이상 못 찾아오게 얘기 똑바로 하고 갈 거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얘기 조금만 하고 바로 갈게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혜야, 혹시 모르니까 전화 끊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둬.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둔 덕분에 저는 카페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너 왜 그동안 내 연락 안 받았어? 우리 파혼했으니까 서로 연락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지혜의 말에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라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파혼 얘기는 우리 엄마가 먼저 꺼냈지만 어차피 이런 말 나오게 생겼어. 그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내가 나였다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결혼하겠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왜 못해? 결혼해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우리 엄마가 터치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지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날도 가만히 있던 내가 결혼하면 다를 것 같니?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희 집에 시집 가면 자기 아들 뺏어간 여자 취급할 텐데 내가 미쳤어. 이 말을 듣고 준호가 화를 내며 넌 지금 우리 엄마 욕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무슨 욕이야? 내가 보고 느낀 걸 말한 것뿐인데 라고 대답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박영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는 지혜의 말에 준호가 내가 아까 화장실 갔을 때 전화했어. 오라고 라고 답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 그게 예의지라며 지혜를 다그쳤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지혜가 박성민 씨, 어머님 아니면 해결 못해요. 라고 말하자 준호가 뭐라고? 너 좀 전에 나한테 했던 말 우리 엄마 앞에서 다시 해봐라며 흥분했습니다. 지혜는 당당하게 어머님, 저는 분명히 결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과는 절대 못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어머나 세상에 뭐가 수준이 떨어져? 라고 반박하자 지혜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 엄마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가정교육 못 받은 건 제가 아니라 그쪽 아들이네요. 저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어머님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다 보이네요. 이 말을 들은 준호가 야, 너 미쳤어. 그만 안 해? 라며 소리를 지르고 지혜가 와, 저 입을 어떡하죠? 보셨죠? 방금도 자기 기분 조금 나쁘면 저렇게 손부터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저 맞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사과를 받아달라, 오해를 풀어달라 이러시는 거죠? 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내가 맞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왜 때리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지라고 말했고 지혜가 그럼 그쪽 아들은 많이 맞고 자랐겠네요. 아, 혹시 맞고 자라서 지금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된 건가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와, 너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입 못 다물어? 라며 위협했고 지혜가 아직 할 말이 많아서 말이야. 그리고 너 내 몸에 손대면 바로 고소할 거야 라고 맞서자 준호가 해, 무섭냐? 고소는 뭘 알고 하는 줄 알아?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지혜가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는데 지혜의 울음소리와 카페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고 지혜는 무릎에 상처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디 다쳤어? 라고 달려가자 엄마, 나 괜찮아. 넘어져서 그래. 바닥에 좀 긁혔어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여전히 자식 교육 엉망진창이네요 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영희 씨가 지혜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는 모습, 준호가 지혜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가 지혜가 정당방위로 밀어내는 모습, 그리고 준호가 이를 말리려던 카페 직원까지 밀어뜨리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과 CCTV 영상을 종합한 결과 지혜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카페에서의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물게 되었고 준호는 지혜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함부로 남을 대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대응했고 보복이 우려되어 보호 명령 신청도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외의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이광수 씨가 직접 식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식 잘못 키운 아비로서 무릎이라도 꿇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 아내가 잘못한 것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당연하죠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같은 가족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품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 상식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법적 절차가 저희 측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의가 승리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준 게 고맙다며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지혜는 승진도 하고 일에서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장 연애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 뿌듯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희 모녀는 더욱 끈끈해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인품과 가치관이 조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